네, 반갑습니다. KB증권 크레딧 담당하고 있는 정대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크레딧 시장 전망과 관련한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요약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파생되어진 현재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사태를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 확대에 따른 금융권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크레딧 시장에 대한 스프레드 방향성을 전망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3년에는 높은 금융 비용의 어떤 딜레버리징이 강요가 되면서 마찰적 노이즈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좌측에 있는 그림 보시면 올해에 회사채에 대한 투자 성과, 국고채 대비했을 때 투자 성과를 의미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국채 대비 투자 성과가 언더퍼폼을 했던 사례고요. GFC 이후로 첫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의 어떤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빨간색 실선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2020년도 이후로 올해까지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 자체는 이렇게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 자체가 좋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레드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한 스프레드의 방향성 자체는 채무 상환 능력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더멘털 리스크에서 기인한 요인보다는 유동성 리스크, 그간의 10년 동안 혹은 좀 더 길게 15년 동안 나타났던 저금리에서 나타났던 유동성 환상이 깨지면서 나타난 가격 하락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2년도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스프레드를 밀어 올렸던 상황이고, 적어도 23년도 초반까지도 이 부분은 유효할 거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 정점 시그널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약세 압력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크레딧 시장만 이렇게 약세를 나타난 건 아닙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US, 유로, 이머징 마켓에 대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나타낸 건데요. 전체적으로 스프레드는 다 이렇게 확대, 와이드닝 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이제 과거의 장기 평균 수준에서 막 장기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어떤 자산 가격 움직임 자체도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역뿐만이 아니라 자산 가격 간에서도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측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랑 채권 시장의 어떤 상관성을 감안을 하면 이렇게 동행적으로 움직이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현재는 2021년도 말 이후부터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와 미국의 주식시장인 S&P 500의 가격 지표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두 자산, 두 에셋 클래스가 공히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동일하게 비슷하게 유사하게 느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시장에 대한 어떤 가격 조정의 일단락은 파월의 어떤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 전환, 파월 피봇을 대기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크레딧 시장의 어떤 수요 구조 자체는 그간 그렇게 건강하거나 건전하지는 좀 못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자료가 올해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채권형 펀드의 자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금전 신탁, 그다음에 MMF와 같이 단기 자금 시장 위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상황이고요. 채권형 펀드, 그다음에 대고객 레포, 기관관 레포 자금 쪽에서는 이런 자금들은 자금이 빠지는 아웃플로우 상황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 크레딧 시장은 계절적으로 9월 달 이후로 이렇게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지는 그런 계절적인 효과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도 이 부분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장 시장 쪽에서의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부동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CP 시장은 채권 대비했을 때 고평가가 이루어졌던 배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레포라든지 그다음에 ELS 채권형 펀드 쪽에서 그간 수요를 많이 책임져 줬던 여전체나 일부 회사채의 어떤 그 수요 기반이 크게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요층 요인보다는 저는 2022년도에 크레딧 시장의 수급 밸런스를 붕괴시킨 가장 큰 요인은 공급 쪽 요인에서 저는 찾고 있는데요. 일단 좌측 그림 보시는 것처럼 특수채, 그다음에 특수은행채, 그다음에 시중은행채, 그다음에 회사채, 죄송합니다. 네, 회사채가 아닌 여전채를 여전채 쪽에서는 이 올해 연평균 발행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채 정도를 제외를 하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스프레드에 대한 어떤 확대 압력을 작용시킬 수 있는 공급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회사채는 딜 레버리징 할 수 있는 재무적인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현재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형성성 자산을 쌓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채무는 상환할 수 있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전을 비롯한 특수채, 그 다음에 산은행, 특수은행채,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의 자금이라든지 현재 에너지 가격의 어떤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자금 조달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여류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 시장의 하이어르키에서 특수채와 특수은행채가 가장 퀄리티가 좋은, 신용도가 좋은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채권들 시장에서 부족한 어떤 수요 기반의 어떤 크레딧 시장에서의 어떤 발행량을 크게 이끌어주면서 수요의 어떤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특수채와 특수은행채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프레드 효과가 여전채와 회사채에도 스프레드 확대 압력으로 작용시켰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더 크게 작용을 시켰던 그 섹터는 우측에 있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캐피탈채가 가장 큰 약세 압력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그간 2011년도 이후로 이렇게 급성장한 그 발행 잔고 혹은 레버리지 시대에 가장 그 베네핏 혜택을 많이 받던 섹터가 캐피탈채인데, 레버리지 시대가 끝나면서 이 부분이 반대 효과로 현재 작용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수요에 대한 어떤 그 기반 자체의 형성 과정이 현재 2021년도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채라든지 캐피탈채도 그간의 자산에 대한 어떤 그 레버리지 효과를 조금은 줄이면서 다운사이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급 시장에서, 채권 크레딧 시장에서 그 수급의 밸런스를 가장 극명하게, 수급 불균형이 수급 불균형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섹터는 특수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채 스프레드는 유례 없는 확대 속도를 가지면서 현재 국고채 대비 거의 100bp에 가까운 그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특수채는 우리가 펀더멘털 리스크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죠. 한전채나 그다음에 일반 다른 공공기관들이 적자를 굉장히 크게 누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신용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채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튀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수급 밸런스 쪽에서 찾고 있는 건데, 특수채 발행하는 그 공급 압력 자체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커졌고, 두 번째로는 이 특수채를 주로 매수를 담당해줬던 기관들, 보험이라든지 기금의 특수채 순매수 압력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이후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순매수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특수채에 대한 수급 밸런스의 악화를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표를 나타낸 인덱스를 감안하면 현재 특수채 스프레드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수채 시장이 이렇게 공급이나 수요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공급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이 부분은 특수채 시장의 어떤 그 전체 크레딧 시장의 구축 효과로까지도 연결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보셨다시피 특수채를 주로 이제 매수를 해줬던 주체는
보험입니다. 보험사입니다. 보험사는 전체 특수세 시장의 점유율이 국내에서는 32%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국민연금 대비했을 때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사가 특수세를 사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수세에 대한 어떤 스프레드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의미하는 건데요. 일단 올해 보험사들은 보험 수지차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험사들의 자금 수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보험 수지차가 역사상 처음으로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한 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오는 유입보험료 대비했을 때 나가는 지급 보험금이라든지 환급금, 사업비 지출액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첫 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대형생보사 삼성이라든지 하나생명, 교보생명 다 동일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 감독 규제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험사들의 어떤 ALM 전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자금은, 특히 채권을 매수하는 압력은 이렇게 30년 이상 초장기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그랬고요. 2021년도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됐던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도 보면 보험사들이 산 총 매수 총액 대비했을 때 30년 이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수채나 은행채를 팔아서라도 30년 이상의 초장기채를 매수하는 패턴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특수채에 해당하는 수요 기반을 굉장히 크게 무너뜨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크레딧 시장에서도 굉장히 약세 압력으로 작용시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레딧 시장에 대한 어떤 채권 시장의 이 수급 밸런스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의 더욱 큰 문제는 단기 자금 시장에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단기 시장의 어떤 수요 공백을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채권 시장 안전 펀드라든지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면서 단기의 어떤 수요 대응책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CP 발행 잔고는 현재 32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이 부분 중에서 특히나 지금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PF ABCP도 발행량 자체를 2013년도 이후로 이렇게 굉장히 큰 스케일을 보여주면서, 높은 스케일의 어떤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잔고를 늘려왔었고요. 현재는 2022년도 11월 달에 거의 17조에 가까운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 그 높은 금융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경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PF ABCP가 차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신용 보강이 들어가는 증권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건설사들의 이 유동성 확보 전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단기 시장의 어떤 그 경계감을 굉장히 크게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CP 시장의 안정을 좌우하는 가장 큰 수요 자금은 금전 신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는 금전 신탁에 은행 자금, 잔고만 넣어드렸는데, 국내 금전 신탁 그 구성 비중을 보시면 은행이 5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337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의 금전 신탁이 45%, 이걸 합쳐서 국내 총 금전 신탁은 620조 원 정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MLF 140조 원, 랩 어카운트 또 150조 원, 이걸 합치면 거의 1000조에 가까운 수요 기반을 형성해주는 그런 자금으로 성장을 했던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에 이 부분이 금전신탁 시장이라든지 MLF 시장의 어떤 자금의 속성은 굉장히 회전율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감이 높아지면 그 부분에서의 어떤 자금에 대한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자금 이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특정 수요가 이동할 때 마켓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을 레고랜드가 어떤 트리거,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 시장에서 디폴트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디폴트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쪽의 수요 자금들이 굉장히 놀라서 자금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연결시키면서 나타난 CP 시장의 어떤 불안 요인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정부는 제어를 하고자 단기 시장 안정 대책을 우측 그림과 같이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채권 펀드가 20조 원 정도 규모로 이제 조성이 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는 과거에 편입하지 않았던 금융기관 CP 혹은 PF ABCP까지도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 안정 대책은 단기 시장에 좀 집중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단기 시장의 안정의 핵심은 부동산 금융입니다. 부동산 금융의 대부분을 현재 이제 주택 가격 지수로 이제 평가해 볼 수 있는데, 과거에도 보시면 주택 가격이 이렇게 하락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연체율, 이 지역별 가계대출 연체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그리고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2016년도 이후로 증권사들이 이제 부동산 금융의 익스포저를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뭐 대형 증권사, 소형 증권사, 중형 증권사 할 것 없이 특정 부분에서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익스포가 이렇게 높아진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회사들의 어떤 유동성 대응력을 사전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것도 크레딧 시장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리스크 관리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에 대한 속도를 굉장히 올해 내내 빠른 속도로 올렸고, 적어도 내년 초반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긴축의 의지 자체는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채에 대한 부담, 레벨이 높은 국가 혹은 기업 혹은 주체에 대한 걱정, 경계감,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의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나타나면서 영국의 길드체가 굉장히 급등했던 그런 사례를 저희가 확인한 바 있는데, 전체적으로 2조 달러 이상의 국가들 중에서 영국의 어떤 부채 부담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더 저자극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간 부분만 보면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크레딧 투 GDP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후로 사실상 이 딜레버리징이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이클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높은 금융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을, 이 부분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향후에 이제 높은 금융 비용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자영업자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한 대손 비용률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차주 구성 추이를 보면 은행과 그다음에 상호금융 쪽에서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쪽은 정부에서 팬데믹이 터지면서 금융 유연화 정책을 시행을 해주고, 그러면서 만기 연장, 이자 탕감, 이런 어떤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태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은행이나 상호금융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건전성 저하에 대한 어떤 버퍼를 정부 측에서 보전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저축은행이라든지 여신전문회사는 그 베네핏에서 조금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의 어떤 취약차주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이 조금 더 긴 시계열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쪽 권역들에 대한 건전성 저하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경계감은 뭐 내년에도 사실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다만 회사채 시장, 사실 그쪽 부분은 금융기관에 연계된 시장이고요. 저희가 주로 이제 바라보는 회사채 시장, 회사채를 발행하는 일반 기업들은 조금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유 현금성 자산을 이미 축적해 놓고 있는 상태고, 다시 말하면 높은 금융 비용을 단기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산, 대응력을 유동성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 국내 대기업 그룹 집단들의 어떤 회사채 발행 진행률 자체는 과거 대비했을 때 굉장히 더딘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좀 덜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3년도 지나면서 채무 상환 능력, 대응력이 좋은 회사와 안 좋은 회사 간의 이 차별화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회사 시장의 어떤 옥석 가리기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어떤 그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대두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그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2023년도 신용 스프레드를 전망을 하면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신용 스프레드를 밀어 올린 건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동성에 대한 경계감이 발현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에서 발현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신용 스프레드를 굉장히 크게 밀어 올린 측면이 굉장히 과했었는데요. 2023년에는 이 부분은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어떤 경계감은 긴축의 속도 조절, 그 다음에 정점을 잃어가고 있는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을 하면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 조금 줄어들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신용 리스크의 본질적인 이 채무 상환 능력 혹은 펀더멘털 리스크는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어떤 컴포넌트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신용 스프레드는 2023년도 2분기,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축소되는 그런 방향성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 지표들은 현재 경기 리세션을 얘기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회사채 스프레드도 미리 이제 선행적으로 움직인 측면이 좀 있는데, 경기에 대한 악화 상황이 예상보다 조금 더 깊은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추가적인 어떤 확대 압력으로 작용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회사채와 그다음에 특히 여전채에 대한 어떤 수급 조절이 2023년도에 필요하다.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나 여전채에 대한 발행 압력 자체가 낮아질 필요성이 좀 있는 거고요. 수요 기반 자체도 채권형 펀드라든지 ELS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유입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공급에서의 어떤 다운사이징도 2023년도 신용 스프레드의 방향성을 전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